안녕하십니까. 일반화약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일반화약학 중에 제4장 화약류의 정의와 분류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조금 정리하면, 지난 시간까지 뭘 했었냐면 1, 2, 3장 중에서 우리가 1장에서는 화약류의 그 역사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2장에서 연소 이론 배웠고, 3장에서 이제 화약류 반응 배우면서 그 화약류와 관계된 몇 가지 공학적 이론들을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3장에서 기억나는 게 연소와 폭갱, 그 다음에 산소 평형, 그 다음에 뭐 폭갱파, 충격파, 그 다음에 채널 룩과 뭐 폭갱 압에 대해서 배웠다고 하면은, 이번 시간부터는 진짜 이제 그 앞에 게 우리가 화약을 이해하기 위한 이제 기본 배경 지식들이었다고 하면은, 오늘부터는 진짜 화약이 어떻게 분류가 되고 그 안에 이제 화약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뭐 어떤 화약이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4장에 이제 들어올 때 화약류의 정의와 분류를 할 텐데, 이 이 PPT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아마 상당히 중복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앞에서 학습을 했다고 해도 이게 온라인 강의고, 또 뭐 화학을 배웠던 친구들도 있겠지만 안 배운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앞에서 배웠던 우리 화약류의 역사, 그 다음에 연소이론, 그 다음에 폭갱, 그러니까 화약류 반응에 대한 것들이 앞부분에 상당히 있는데, 반복한다는 게 왜 나오나고 의아해하지 마시고, 일부러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구성을 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이제 화약류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화약류의 정의에 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화약이라고 하면은 화약의 반응에서 배웠을 때, 화약은 어차피 연소 반응의 화약류 반응도 어차피 연소 반응의 한 가지라죠. 그래서 연소라고 하면은 그 정의가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된다죠. 그래서 발열, 열을 내야 되고, 빛을 내고, 산화 반응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연소라고 하면은 어떤 화합물이 산소와 반응하여 높은 열과 빛을 발산하면서 이산화탄소 등 물들을 산화산소로 만들어내는 현상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뭐 앞의 내용이랑 조금 말은 다르지만 결국은 키워드 3개는 발열, 빛, 산화 반응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연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꼭 갖춰져야 될 조건들이 있는데, 이를 연소의 3요소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가연물, 산소공무원, 점화원이 있다고 했고, 얘네를 우리가 앞으로 잡아놓고 가산점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만약에 한 가지 더 추가한다 그러면 순조로운 연쇄 반응이라고 얘기했었고, 여기 오른쪽에 그림에 보이는 게 이제 화재 삼각형, 파이어 트라이앵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소방 입장에서 보게 되면 화재를 이렇게 소화라고 하는 것은 연소의 3요소 중에서 하나 이상을 제거하는 것을 우리가 소화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연물을 제거하면 제거수와, 산소공급원을 제거하면 질식수와, 점화원을 제거하면 냉각수와, 연쇄 반응을 제거하면 억제수와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화약, 이걸 우리가 화약의 역사에 있을 때 조금 다뤘었는데, 그때 다시 읽어보면은 마찰, 타격, 열, 불꽃 또는 전기 스파크 같은 외부 에너지의 자극, 즉 에너지를 주는 거죠. 에너지에 의해서 급격한 화학 반응, 산화 반응이 될 거고, 고온의 열과 다량의 가스를 발생시키는 폭발물 중 공업적으로 이용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정의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말을 이렇게 멋있게 설명을 했지만은, 키워드는 몇 가지가 있죠. 외부에서 에너지가 가해져야 되고, 에너지가 가해졌을 때 연소 반응이 일어나야 되고, 연소 반응이 일어날 때 굉장히 고온과 다량의 가스를 발생시키는데, 이게 공업적으로 이용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 네 가지가 키포인트고 네 가지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공업적이라고 하는 말은 의료적으로 의학적으로 쓰여지는 거는 화약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보여드렸던 게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경우는 심정지 질환 환자에 쓰인다는데 그때는 화약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걔네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초암폭약에 있는 질산암모늄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비료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공업적으로 사용하면 되지 않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공업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열과 가스를 공업적으로 이용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화약으로 분류를 하지 않습니다. 또는 뭐가 있을까요? 또 반도체에 쓰이는 것들도 만약에 반도체 의학도 마찬가지 또는 의학이죠.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반도체에 쓰이는 것도 화약으로 쓰이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자세히 안 나왔지만 제일 대표적인 게 의학이 돼갖고 자 그리고 화약과 연료를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연소가 일어나려면 열, 빛, 산화 반응이 일어나야 되고 가산점이 다 있어야지 연소가 일어나는데 연소에 삼연소가 일어나는데 연료와 화약의 차이는 가연물과 산소 공급원이 함께 있으면은 화약이라 그랬고 만약에 산소 공급원이 외부로부터 공기로부터 오게 되면은 연료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니트로글리세린에 보면은 니트로글리세린의 이제 구조식이에요. 이게 구조식이고 분자식이죠. 그리고 얘는 글리세린이에요. 그리고 글리세린이 이제 여기 그 시중에서 파는 걸 갖다 놨는데 혹시 그런 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저희는 좀 아기가 있는데 꼬맹이가 있는데 그 비눗방울 하잖아요. 비눗방울 할 때 그 비눗방울이 안 터지려면 글리세린을 좀 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 계면화에서 이제 퐁퐁이죠. 퐁퐁에다가 이 글리세린을 조금 넣고 흔들면은 터지지가 않아요. 어쨌든 요거는 약국에서 팔아요. 한 1,000원? 1,000원 정도면 파는데 1,000원? 500ml면 좀 크겠네요. 이만하니까 1,000원은 좀 더 할 것 같고 한 5,000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얘를 황산이랑 질산, 혼산을 넣고 가열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니트로와 반응이 되면서 H가 떨어져 나가고 여기 NO2가 붙어요. 질산에. 자, 그러면은 얘가 된 다음에 화약이 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노벨이 만든 화약을 만든 다음에 얘를 반응을 시켰어요. 어떤 외부 에너지를 가했어요. 그래서 얘가 연소 반응이 일어나고 이렇게 깨졌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깨지는데 여기 보면은 이 물질 중에 여기 OH가 있는데 얘네도 그러면은 물질 자체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화약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연력학적으로 좀 불안해야 돼요. 그래서 O2가 아주 많이 있어야 되고 그게 타야 돼요. 그래서 산소 공급제가 우리가 얘기하는 요 물질 자체 안에서 밖에서 들어오는 게 추가적으로 있어야지 화약이라고 놔둘 수 있습니다. 산소 공급제는 앞에서도 얘기했었죠. 산소 공급제는 뭐 초석, 그래서 산화제 같은 초석 같은 산화제가 있고 공기, 자기 반응성 물질 또 뭐 있다 그랬어요? 우리 할로겐 원소들이 산소 공급제로 쓰일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폭발에 대해서도 배웠었죠. 그래서 폭발은 평행 상태에 있던 물질계가 어떤 에너지, 그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부피가 팽창하면서 압력이 상승하는 현상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물리적 폭발일 수도 있고 화학적 폭발일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밥솥에 있는 어쨌든 뭐 용기 안에 있는 물이 수증기가 되면서 수증기가 밖으로 찢어나가는 현상, 이것도 폭발이고 안에 있는 물질이 타서 다량의 가스를 발생시킨 다음에 외부로서 압력을 상승시키는 것, 이것도 폭발이라고 했어요. 자, 폭발의 의미는 물리적 폭발과 화학적 폭발이 있다고 얘기했었고 그 중에 우리가 화약으로 다루는 것들은 대부분이 아니죠. 모두 다 화학적 폭발에 속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조건 압력 상승이 일어나면 압력 상승이 급격하게 일어나면 폭발이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폭발물, 폭발물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폭발물은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다 폭발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폭발물이면은 화약이라고 조금 달라요. 왜냐면 폭발물은 연력학적으로 불안정해서 경미한 자극에도 쉽게 폭발할 수 있는 균일 또는 불균일 물질 계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폭발물은 물리적으로도 터질 수 있는 물질들도 폭발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화약류면은 산화 반응을 일으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원래대로 폭발물이다. 이거는 물리적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도 폭발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폭발물과 화약류의 개념을 합쳐고 화약류를 만약에 정의를 한다고 하면은, 앞에서 화약류를 한번 정의를 했지만 다시 한번 정의를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도 정의가 가능하죠. 열, 화염, 충격, 마찰 등에 의해서 외부 에너지에서 급격한 화학 반응, 화학 변화를 일으키면서 다량의 가스와 열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폭발 효과를 이용할 수 있는 물질계라고 되는데, 앞에 있는 정의와 지금의 정의는 똑같아요. 말만 다를 거예요. 폭발 효과를 이용할 수 있는 물질계, 이게 결국은 공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 이런 거죠. 그리고 폭발이란 물질이 결국은 다량의 가스를 이용해야 되고, 화약이라고 하면은 화학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 그랬어요. 물리적 변화를 일으키면 제외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연소 이론에서 가산점 배웠었죠. 근데 화약에서 사용하는 이제 가연물과 산소공업원과 점화원이 규칙적인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규칙적인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이미 알려져 있는 효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연물은 불에 잘 탈 수 있는 물건이나 물질을 얘기를 하는데, 가연물은 기본적으로 화약류에서 열을 높이는 데 써요. 그래서 산소를 얻어 폭발 온도를 높이고 가스의 발생량을 많이 시키게 하고 약질 및 비중을 조절하는 등 성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약질과 비중은 뭐냐면 그 화약의 상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끈적끈적하냐, 또는 묽으냐, 또는 점도가 높으냐, 딱딱하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고체긴 고체인데 물컹물컹한 고체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렇게 딱딱한 고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화약의 성질, 물질의 성질을 갖고 약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비중은 아실 거고요. 물보다 가볍냐, 무겁냐, 이 상태를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밀도, 대상 물질의 밀도를 물의 밀도로 나눈 거죠. 자, 무차원수고요. 그 다음에 성형, 그러니까 화약을 어떻게 가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가연물입니다. 화약에서 쓰이는 가연물 중에 대표적인 거를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자, 써놨고, 여기 보면 목분이 있어요. 이 목분은 말 그대로 나무 껍질이에요. 나무 분말. 그러니까 뭐 톱밥이죠, 톱밥이고, 쉽게 연소하고 다량의 가스를 증발시키고 약질, 또 가비중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황이 있는데 황이 좀 중요해요. 왜냐면은 뭐 다시 흑색 화약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흑색 화약은 초석, 탄소, 황으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초석은 우리가 산소공업제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었고, 황이랑 탄소랑 두 가지가 있는데, 얘가 두 가지 중에서 두 개 다 가연물이에요. 그런데 황은 착화점을 낮추는 효과를 해요. 그래서 착화성을 좋게 하기 때문에 다른 물질에서도 조금 사용해요. 그래서 황을 좀 봐야 되고, 전분이 있습니다. 전분은 우리가 먹는 그 전분이에요. 그러니까 옥수수 전분, 또는 뭐 감자 전분, 이런 것들 있죠. 우리 부치기에 먹을 때 쓰는, 또는 탕수육 할 때 이렇게 점도 조절하는 그런 전분이 있고, 약질 조정을 합니다. 이 목분이랑 전분은 두 개 다 만약에 옛날에 그 화약류 역사에서 좀 배웠던 것 같죠? 니트로화 해갖고 얘를 폭발물로 만든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전분은 나중에 뭐 뒤에 배우겠지만, 영어로는 전분이 스타치거든요. 그래서 니트로 스타치 그러면은 전분을 질화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또 이제 대표적인 가연물로 중유, 경유 등이 있고, 경유는 이제 안포 폭약, 초안 폭약이 사용됐고, 중유는 카알리스도 사용이 됐었죠. 예감도를 증가합니다. 용어가 이제 계속 나올 텐데, 예감도는 화약의 감도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폭발할 때 내가 얼만큼 에너지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느냐를 우리가 감도라고 그러고, 얘를 예감도는 화약이 에너지에 의해서 얼마만큼 감응하느냐를 나타납니다. 자, 규소철은 규소철분 90% 이상을 사용을 하는데 발열도를 증가시키고, 규소철은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은 기폭약에 많이 쓰여요. 그리고 카알릿의 주성분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 있는데 연소하기 쉽고 예감제로도 사용하고 탄진 발생 조건을 사용하는데 얘는 발열제예요. 조금 이거 지금 체크를 안 하는데 규소철과 알루미늄은 둘 다 메탈이잖아요. 금속 성분이에요. 근데 순수 금속 애들은 화약류의 열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해요. 그래서 발열제라고도 하는데 발열제인데 순순히 발열제의 역할만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예감 이거 오타네요. 예감 도제로도 아니고 예감 제로도인데 예감 제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타입니다. 그리고 화약류의 구성을 보면은 화약류가 사용하는 용도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조금 그 첨가물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갖고 탄광이다. 탄광을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산에 터널을 뚫어야 돼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화약으로 돌을 깨갖고 앞으로 끌어내야 될 텐데 그 안에서 제가 뭐 끌어낼 텐데 사람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돌을 깬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돌을 다시 끌어내야 됐거든요. 그래서 파쇄 처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안 좋은 가스가 생성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훅가스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런데 만약에 벤치 발파나 아니면 이제 컵하기 발파라 그래서 그 아파트의 밑에 그 지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까내려가는 것들 또는 분용 폭약 이런 것들은 훅가스를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훅가스를 좋게 만들어야 되냐 안 좋게 만들어야 되냐 또는 액체 폭약을 만들 거냐 안 만들 거냐 기체 폭약을 만들 거냐 안 만들 거냐 해서 조절하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 화약 우리가 산업용 화약을 배울 건데 산업용 화약은 결국은 돈과 직결돼요. 돈과. 그래서 연소 속도가 너무 빠르면은 폭발 속도가 굉장히 빠르면은 폭속이 빠르면 좋을 것 같지만 너무 빨라도 좋지도 않아요. 너무 느려도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폭발 속도가 어느 정도 벤치 발파 같은 경우는 한 4,000에서 3,500에서 한 5,500 요 사이가 굉장히 좋은데 너무 그러니까 화약류의 모체가 되는 게 너무 빠르면 좀 느리면 조금 빠르게 열이 높으면 낮추고 낮은 거면 높게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열을 높이는 것들은 그런 것들 있죠. 우리가 슬러리 폭약, 그 다음에 에멀전 폭약 이런 것들은 물 속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니까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열을 높여야 된다고 그랬고 반대로 이제 열을 낮추는 것도 있어요. 탄광 폭약 이런 것들은 소금 같은 거 넣으면은 감축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구분의 형태가 있는데 이거는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첨가 물질이 이런 것과 관계가 된다 정도만 그냥 읽어보시고 가면 됩니다. 산업용 폭약은 대부분 토목공사나 채광이나 또는 채광 산업에 초점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좀 자원공학과죠 옛날에. 지금은 자원공학과가 많이 사라졌는데 지하철을 뚫거나 아니면 지하철을 만들거나 또는 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굴착을 하거나 굴착이라는 게 결국은 이 산에 고속도로를 내기 위해서 구멍을 뚫거나 또는 이제 보석류를 캐거나 또는 채광류가 뭐가 있을까요? 또는 요즘에는 해저의 바다에 가갖고 밑에 있는 그 석유를 시추하거나 이럴 때에 산업용 폭약이 되게 많이 사용했었어요. 근데 산업용 폭약은 군용 폭약이랑 좀 다르게
몇 가지 특징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화약류 자체의 중요한 특성들은 폭발 효과, 그러니까 폭발을 하고 나서 어떠한 효과를 얻을 거냐에 대한 때에 화약을 어떻게 써야 되고, 취급 시 안정성 중요하죠. 그래서 안정성도 중요하고, 기폭감도 및 폭발 안정성도 중요하고, 저장성도 중요하고, 순폭성, 내수성, 폭약의 비중도 중요한데, 우선 여러분들이 단어를 모를 게 아니죠. 요거 하기 전에 우선 산업용 폭약과 군용 폭약의 근본적인 차이는, 군용은 우리 같은 경우는 전쟁이 1950년대에 발생이 되고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한 50년 동안 60년? 그쵸, 60년, 70년 지금 가까이 돼가는데, 그 6.25 때 쓰던 폭약을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군용 폭약 같은 경우는 저장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장성. 그쵸? 그래서, 왜냐면 그 전쟁이 언제 반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전쟁에 대비하는 만큼의 화약을, 즉 포탄을 저장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군용 폭약에서는 저장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후가스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후가스 중요하지 않고, 왜냐면 사람을 많이 죽여야 되니까. 그런데 산업용 폭약에서는 저장성보다는 빨리 소진하고 폭발하고 나서의 안정한가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취급시 안정성이라는 게 뭐 다룰 때 떨어뜨리는 것도 있지만, 발파 효과, 폭파 효과가 일어나고 나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느냐, 또는 어떤 가스가 나오냐,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여기 용어에서 순폭성이 있는데, 순폭성은 지금은 순폭성 얘기하고 갈게요. 순폭성은 뭐냐면 A라는 폭약이 있고 B라는 폭약이 있는데, A가 터지면서 B가 같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관은 A에만 꽂아져 있고 B는 옆에다 놓고 여기다 빵 터뜨렸는데, A가 뇌관으로 인해서 터지는 폭발 효과 때문에 B가 같이 터지는 걸 우리가 순폭성이라고 합니다. 순폭성. 근데 산업용 폭약에서는 순폭성이 중요해요. 군용 폭약에서는 순폭성이 그러니까 순폭되는 효과가 낮아야 되는데, 산업용 폭약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뒤에 설명에 나오면 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내수성은 물 먹는 성질이죠. 근데 군용 같은 경우는 내수성이 좋아야겠죠. 왜냐하면은 군용 화약고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군용 화약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구류형 화약고가 있고, 뭐 지상형 화약고가 있고, 뭐 그다음 간이 화약고 이렇게 있는데, 뭐 이구류형 화약고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그 지상형 화약고 같은 경우도 그렇고, 통풍 시설이 이렇게 잘 돼 있지 않아요. 그냥 구멍 하나 내놓고 위에다 자연 순환하게끔 돼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비가 오면은 한 습도가 70도, 80도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내수성이 좋아야지 폭약이 흡수를 하지 않겠죠. 그래서 화약의 감도가 떨어지지 않겠죠. 폭파 효과라고 하면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떤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을 얘기를 하는데, 폭발 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온도, 압력, 최적, 이렇게 부피죠. 그 다음에 폭발 속도, 그 다음에 폭발 당시에 발생하는 기체의 특성 등이 효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거 있다고 하시고요. 또 폭발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는데, 폭발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뇌관의 힘, 그 다음에 폭약의 성분과 양, 약포의 질은, 장전 밀도, 장전 방법, 폭발할 때의 저항, 용기의 강도, 흡수 밀도, 입도 밀도 등인데, 우선 우리가 얘도 화학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도 한 번씩 가끔씩 얘기했던 건데, 이 화학 반응 속도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K는 이거 누누이 얘기했었는데 안 외우셔도 돼요. 뭐 이런 게 있다고 하시면 돼요. 이게 속도상수인데 근데 속도상수 K는 A의 입실론 마이너스 RT분의 2A인데, 이 A와 B가 만약에 반응을 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부딪히는 빈도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빈도인데, 이 빈도가 개수에 의존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구조적인 면도 있어요. 예를 들어 화약이 이렇게 생긴 애들이 이렇게 맞는 애과 얘가 이렇게 맞으면은 안 될 거 아니에요. 또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맞는 거랑 이렇게 상태에 있는 데서 이렇게 맞는 거랑. 그래서 A는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 때 정확히 부딪히는 빈도, 그 다음에 R은 그 기체함수, T는 온도, EA는 활성화 에너지인데 폭발 속도도 결국은 화약류의 화학 반응 속도고 산화 반응 속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온도, 부딪히는 것, 그 다음에 활성화 에너지는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이 A가 뭘 의미하냐면 A가 결국은 장전 방법, 장전 밀도랑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용기 강도 이런 거는 왜 들어가느냐? 우리가 폭갱 현상이 계속 일어나게 되려면은 어떤 그 한계약경 이상의 애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압력 P는 우리가 로우분의 1, 그러니까 로우가 들어갔잖아요. 그 수식에. 그래서 장전 방법과 장전 밀도, 약포지름이 거기에 들어가요. 그리고 폭발 성분의 성분과 양은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에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것들이 폭발 속도에 영향을 주고 이 폭발 속도는 충격파에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준다 그랬죠. 그래서 폭발 속도가 2000m/s 이상 되지만 충격파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리고 화약류의 에너지 개수는 톤 곱하기 m/kg으로 표시하고 폭파 강도는 젤라틴 폭약의 NG 함유량과 비교해서 표시합니다. 아직 모르셔도 되고 뭐 그냥 이런 게 있다고 치시고 단위 중력량 강도, 단위 체열적당 강도로 표시를 합니다. 에너지 계수가 이런 게 있다고만 생각을 하시고 에너지 계수를 여러분들이 화약류 관리기사나 제조기사나 아니면 공무원 시험에서 나올 수도 있겠죠. 아주 간단하게 뭐 암기 형식으로 다음 중 화약류 계수의 단위는 무엇인가 뭐 이렇게 낼 수도 있겠어요. 자, 화약류의 반응의 폭발 양상인데 앞에서 잠깐씩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소 이론 시간에 연소의 큰 범위 안에 폭연과 폭괭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과학적으로는 근데 화약류에서는 이 세 가지를 나눈다 그랬죠. 그래서 연소, 폭연, 폭괭이라고 했어요. 속도가. 그래서 연소라고 하면은 원래대로 따지면은 그 앞에서 얘기했을 때 열과 빛과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걸 다 연소라고 했고 이 안에 폭연과 폭갱이 얘기했지만 연소 속도로만 따지면은 1초에 수센티미터 정도를 하는 것을 연소라고 가정한다. 그러니까 정의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마치 그 화약류 관계 법규에서 화약과 폭약을 나누는 것처럼 그렇죠? 어쨌든 화약이랑 폭약이랑 똑같은 말인데 법규에서는 이거를 두 개로 나눠놨죠. 정의를 우리가 화약이라는 것은 폭연 현상, 추진력 역할을 하는 거고 폭약은 깨뜨리는 것까지 하는 것, 정적 효과와 동적 효과를 두 개 다 하는 걸 폭약이라고 했고 화약은 정적 효과만 있다고 정의 내린 것처럼 이 화약류에서 연소, 폭연, 폭갱은 세 가지를 연소 속도 갖고 내린 거예요. 근데 과학적으로 보면은 연소 안에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폭연은 화약류가 보통 300m/s 이내인 것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 왔다 갔다 얘기한 걸. 자, 그래서 총 속의 발사약의 분해는 폭연이지만 이때 한에서는 보통 연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저도 좀 난감한데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 거예요. 원래는 화약이 5.56mm 탄에다가 얘가 뇌관이 빵 쳐갖고 얘가 빵 탕하면 여기 안에 있는 게 폭연 현상인데 얘를 왜 연소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연소가 일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정확한 원래 경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화약학이 화약의 역사에 대해서도 얘기했었지만 일본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고
화약이 굉장히 국가기밀로 다뤄져 왔었고 지금도 그렇고 국가기밀로 다뤄져 있으면서 학문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막 내려지지 않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불렀다 저렇게 불렀다 그래갖고 뭐 이렇게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자, 폭갱 있었고요. 폭갱은 데토네이션이라고 얘기했었고 폭발 속도가 2000m/s에서 8000m/s까지 이르는 거예요. 8000m/s 이상은 폭연이 아닙니까? 폭연이 맞아요. 그런데 나중에 화약에서 배우겠지만 여태까지 발견된 화약 중에 폭발 속도가 가장 빠른 거는 8800 정도예요. 9000 가까이 되는 거 모르겠어요. 연구용으로는 9000 가까이 되는 게 또 있지만 상업용으로 지금 산업용으로 양산되는 거는 8800이 가장 최고예요. 그래서 지금 2000에서 8000으로 되어 있는 거는 지금 공업용으로 양산되는 게 이 정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2000m/s 이상 돼야지 충격파가 발생이 되고 있고 또 얘를 충격파를 또는 폭격파라고도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폭속이 일정하게 된 상태를 폭갱 상태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앞에 화약류에 대한 정의고 화약류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화약류를 분류를 할 때 보통 이제 화약학과 하시는 분들은 조성과 성능과 용도와 법규에 대해서 나눕니다. 그런데 이거 나누는 게 여러 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이 뒤에 이제 예를 들어서 했는데 자전거에 대한 분류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자전거를 나름대로 분류해 보겠다라고 하면 어떤 분은 뭐 두발 자전거냐, 세발 자전거냐, 또는 뭐 여성용이냐, 남성용이냐, 또는 뭐 일반 운동용이냐, 아니면 스포츠용이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뭐가 있을까요? 뭐 재질에 따라서 플라스틱이냐, 아니면 뭐 금속용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듯이 화약류를 나누는 방법이 네 가지인데 이게 화약류 다 똑같은 화약류인데 사람마다 나누는 방법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런데 조성에 의한 분류는 대부분 과학자들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조성에 의한 분류는 얘가 뭐 어떤 조성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한 게 과학자들이 한 거고 그 법규로 한 거는 화약류를 조성으로 나눠서 하기보다는 법제화하면서 얘를 규정하기 때문에 법규로 한 거예요. 그리고 성능과 용도는 실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화약류를 조성에 나눌 수도 있고 성능에 나눌 수도 있고 용도에 나눌 수도 있고 법규로 나눠서 나눌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도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방법 지금 우리 책에서는 네 가지 게 있는데 네 가지를 다 소개해드리긴 할 거예요. 그런데 뒤에 화약 강론에서는 조성에 대한 걸로 우리 책은 쓰여 있어요. 이게 과학적 분류로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조성에 의한 분류입니다. 자, 조성에 의한 분류인데 죄송하지만 이 표를 다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고 이럴 수도 있는데 화약류 제조기사나 화약류 관리기사 또는 이제 일반 군무원 시험 문제에서 그 강사분들이 매번 하는 얘기가 일반 화약학은 암기 과목입니다. 라고 강조를 하세요. 근데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되게 단답식으로 되게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다음 중 니트로글리세린은 혼합 화약류의 분류로서 어디에 속하는가? 라고 하면 질산 에스테로 화합류 또는 다른 질문도 하시겠죠? 질산 에스테로 화합 화약류 중에서는 다음 중 질산 에스테로 화합 화약류가 아닌 것은 그래서 NC, NG, EGDN, PA 이렇게 있는데 우선 이걸 다 외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크게는 혼합 화약류랑 화합 화약류가 있고 혼합 화약류는
화약 자체가 원래대로 따지면 호납 화약류의 그 원래 정의는 폭발하지 않는 물질들을 두 개를 섞어갖고 폭발성을 만들어내는 거를 혼합 화약류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흑색 화약이 있었겠죠. 그래서 KNO3, 황, 그 다음에 초석 요 세 개를 섞어갖고 화약류를 만드는데 각각은 폭발물이 아니죠. 근데 이 세 개가 합쳐지면서 혼합 화약류가 됐는데 지금은 그 의미가 조금 변경이 돼갖고 그러니까 변화가 돼갖고 현대사회에서는 순수한 화합 화약류에다가 어떤 물질을 첨가하면은 그걸 다 혼합 화약류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혼합 화약류라고 하면은 두 가지 이상의 물질로 섞여 있는 화학화약류, 이거를 다 혼합화약류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화합화약류는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화약류. 그래서 화학자들이 어떤 합성 반응을 해갖고 만들어내는 화약류를 화합화약류라고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눌 수 있고, 혼합화약류 안에는 산화성 고체 혼합화약이 있고, 액체 혼합화약류가 있고, 복합화약류, 그 다음에 가소성 폭약, 무연화약류가 있는데, 이게 혼합화약류도 이렇게 나누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복합화약류라는 말을 안 써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다이너마이트류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복합화약류라고 제가 정의를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화약을 하시는 분들이 예전 걸 그대로 막 쓰다가 보니까 뭐 다이너마이트류를 여기 따로 넣는다 뭐 그렇게 했는데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복합화약류를 넣고, 여기 앞에도 보면은 이제 그냥 여기는 그 산화성 고체 화약이라고도 쓰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산화성 고체 혼합 화약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는 질산염 혼합 화약류라고 썼습니다. 혼합이란 말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질산염 화약류, 염소산염 화약류, 과염소산염 화약류, 그 밖의 화약류 이렇게 있고요. 이 안에 들어가는 화약류들 흑색 화약, 질산암모늄 폭약, 암포, 함수 폭약, 그 다음에 염소산염 화약류는 세리트, 과염소산염 혼합 화약류는 카알릿, 그 다음에 그 밖의 화약류는 아염소산염 화약이 있고, 액체 화약류에는 니트로메탄, 록스, 또 뭐가 있을까요? 기억이 안 나네요. 뭐 어쨌든 뭐 이런 거 있고 저런 게 있을려나요? 과산화수소랑 뭐 기억이 안 나네요. 뭐 뒤에서 뭐 다시 나올 거예요. 자, 저도 다 못 외워요. 못 외우는 것보다는 헷갈려하는 거죠. 헷갈려한다고 해주세요. 그리고 복합 혼합 화약류에는 다이너마이트, 그 다음에 가소성 폭약, 컴포지션 ABC, 그 다음에 무연 화약류 있고, 싱글 베이스, 더블 베이스, 트라이 베이스가 있고요. 질산으로부터 유도되는 화합 화약류가 있는데, 여기는 질산 에스테르 화약류, 니트로 화합류, 니트로아민 화합 화약류가 있고요. 그 밖의 화약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프로닐만순, 아주아납 등이 있는데 얘네들은 대부분 기폭제들이고요. 시험 문제에는 대부분 여기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요. 여기 있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나오는 거죠. 대부분 나오고 여기 있는 것도 조금 나오긴 해요. 근데 나머지 여기 있는 것들은 사람들이 그 정의와 분류가 조금 불분명하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가소성 다이너마이트를 복합 화약류에도 안 넣고 그냥 혼합 화약류 중에 다이너마이트류다 라고 쓰는 사람들도 있고, 무연 화약류 중에 이 싱글 베이스드 화약류는 그냥 니트로셀룰로스예요. 근데 여기 보면 니트로셀룰로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연 화약류를 혼합 화약류에다 넣어야 되냐 라는 것도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더블 베이스랑 트라이 베이스는 NC에다가 NG를 섞은 거거든요. 그 트라이 베이스는 NC, NG, 니트로 구아니딘을 섞은 건데,
싱글 베이스만 따진다고 하면은 얘는 NC랑 정확히 일치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연 화약류의 그 싱글 베이스가 혼합 화약류에 들어가야 되냐라는 거에는 사람들이 좀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여기고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 표를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원래 아니죠. 여기까지 조금 더 나갈까요? 자, 혼합 화약류는 앞에서 얘기를 했듯이 두 가지 이상의 폭발성 물질을 기계적으로 혼합하여서 나타나는 것을 원래 혼합 화약류인데 지금은 이렇게 원래는 화약류가 폭발성 물질을 갖고 있지 않는 애들을 혼합해서 폭발성 물질을 나타나는 게 혼합 화약류인데 지금은 의미가 변경되었고 두 가지 이상의 폭발성 물질 또는 폭발성 물질이 아닌 것들을 합쳐졌고 폭발성을 나타내는 게 그 혼합 화약류고 대표적인 게 흑색 화약, 암포, 카알리 등이 있다 그랬죠. 뭐 컴포지션 ABC도 마찬가지예요. 뭐 컴포지션 B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자주 쓰는 뭐 있죠? 뭐 수류탄 안에 들어가는 화약 또는 뭐 크레모아 안에도 컴포지션 B가 쓰이죠. 화학 화약류는 단일 폭약류예요. 뭐 화약류가 A, B, C 이렇게 섞은 게 아니고 혼자서 화약이 되는 애들을 얘기를 했고 대부분 CHON으로 얘기를 하고 화학자들이 합성하는 애들을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TNT, 뭐 RDX, 또는 HMX, 뭐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셀룰로스 이런 것들이 다 화학 화약류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용도에 따른 분류인데 이거는 용도에 따른 분류 중에서 사람들이 이거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면 추진약, 파괴약, 점화 전폭약, 띄어쓰기가 잘못됐네요. 붙여 써야 됩니다. 점화 전폭약, 화공품이 있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추진약에는 발사약, 로켓 추진약, 완성 화약류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완성 화약류는 거는 뒤에서 한 번 더 나올 건데 완성 화약류, 급성 화약류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냥 이런 게 있다고만 아시고 파괴약에는 발사약, 작약, 전폭약이 있는데 작약은 깨뜨린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발사약은 뭐 다이나마이트, 암포 등이 있고 전폭약은 전에 터뜨리는 폭약이에요. 그러니까 본 폭약을 터뜨리기 위해 전에 터뜨리는 폭약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첨장약, 전폭약 이런 게 있다고만 아세요. 자, 왜냐하면 뒤에 우리가 지금 수업이 조금 빨리 나가야 돼갖고 못 나가려나?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끝낼까요? 자, 조절을 해야 되는데 제가 조절을 못하는 것 같아요. 발파용 화공품이 있고 산업용 화공품이 있고 관상용 화공품이 있고 군용 화공품이 있다고 했는데 화공품은 결국은 법규랑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물질들을 가공해서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화공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파괴약을 조금 보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는 얘가 조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파괴약에 다음 중 파괴약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발사약, 작약, 전폭약이 있는데 여기도 발사약이 있고 여기도 발사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자, 용도에 따른 분류가 용어 설명인데 추진약은 우리가 군용에서는 장약이라고 써요. 장약을 쓰고 일반적으로 영어는 차지라고 쓰는데 얘는 추진할 때 쓰는 약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장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완성화약류라고 합니다. 완성화약류라고 하기도 하고요. 완성화약류라는 얘기는 뭘 얘기를 하면 완성화약류랑 뭘 나누냐면 맹성화약류로 나누는데 완성화약류는 연소 속도가 낮은 애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폭연 현상을 사용하는 애들을 추진약이라고 얘기하고 장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왜 용어가 다 다르나요? 이게 일본에서 나오고 사람들마다 다르게 사용하고 사용하는 사람마다 다르게 사용해서 그래요. 파괴약이라고도 하고요. 용도에 따른 약은 또는 작약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작약. 부스터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발파약, 작약, 전폭약. 앞에 게 오타네요.
여기 지금 발파약, 발파약과 발사약이죠. 오타가 아니네요. 죄송해요.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 발파약이고 작약과 전폭약으로 나타나고, 발파약은 우리가 산업용에서 그 광산의 돌을 깨뜨리기 위해서 쓰는 애들을 발파약이라고 하고, 작약은 군용 용어예요. 그러니까 장약과 작약은 군용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포탄 쥐레들을 얘기를 하고, 탄약체의 파열용으로 그러니까 뽀개는 데 쓰이는 약이죠. 그래서 뭐 대부분 컴포지션 B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죠. 뭐 C4 이런 것들. 전폭약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본폭약을 확실히 터뜨리기 위해서 앞에 놔두는 폭약들을 얘기를 하고, 암포 같은 경우는 뇌관과 본체 폭약 사이에 폭갱하게 큰 폭약을 사용해서 뭐 TNT를 쓰거나 아니면은 뭐 에머전 폭약을 쓰거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폭약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점화전폭약이 있는데, 점화전폭약은 그냥 전폭약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용도에 대한 분류에 따르면은 점화전폭약은 일반적으로 점화약과 전폭약을 두 개를 합쳐갖고 점화전폭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점화약과 전폭약을 나누는데, 점화약은 일반적으로 연소성 물질 애들만을 갖는 완성 화약류를 얘기를 하고, 기폭약은 터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뇌간의 구조를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정기적인 스파크나 또 열에 의해서 에너지를 가하면은 기폭약을 바로 터트리는 게 아니라 앞에 점화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염을 많이 만들어서 화염이 기폭을 시킨 다음에 기폭한 애들이 다시 그 전폭약을 터뜨리고, 전폭약이 본폭약을 터뜨리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 점화전폭약 같은 경우는 이제 뇌간에서 이제 전류에 의해서 터뜨렸기 때문에 얘네를 1차 화약류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얘네를 또는 2차 화약, 얘네 1차 화약류에 의해서 폭파되는 애들을 2차 화약류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화공품은 그 화약을 가공해서 만든 애들이고요. 가공해서 만든 애들이고, 뭐 도화선, 전기내관, 비전기내관들이 있고요. 탄들이 다 대부분 이런 거예요. 군용에서 말하는 탄들. 그다음에 뭐죠? 장난감 꽃분류 같은 것들도 다 화공품이고요. 영어로는 따로 이렇게 딱 용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만의 용어인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화약을 제외한 나머지 화약을 어떻게 가공한 것들을 다 화공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법규에 의한 분류인데, 법규는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들이고, 얘를 줄여갖고 우리가 총포화약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화약, 폭약, 화공품으로 나누고, 화약은 추진 효과를 이용한 폭괭 현상을 일어나는 거, 폭약은 파괴 효과를 일어나는 거, 화공품은 화약, 폭약을 제외한 모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앞에서 용도에 의한 분류랑 똑같습니다. 화공품은. 자, 그런데 화약, 법규에 대한 것. 법규에 의한 거 보면은 법에 이렇게 쭉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아예.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법규에 의한 거니까 시험 문제 법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내용은 뭐 흑색화약은 어디에 속하는가, 에스테르는 어디에 속하는가, 뭐 이런 것들. 특히 뭐 여기 크롬 산납은 어디 있는가, 뭐 이런 것들 나옵니다. 자, 우리 수업 시간에서는 그렇게 안 할 거지만 화공품이 이렇게 있고요. 화공품도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뭐 신간, 화간 뭐 이렇게 날 건데, 우리 수업 시간에는 화공품을 그렇게 많이 안 다뤄요. 왜냐면은 신간, 화간, 뭐 미진동 파쇄기, 뭐 염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장난감 꽃분류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나갈 수가 없어요. 시간상. 그래서 시동약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조금 화약류 제조기사나 화약류 관리기사나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걸 좀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보려면은 제 책 말고 다른 책을 조금 보셔야 돼요. 제 책에는 이렇게 우리 쓰는 교재에는 자세히 안 다뤄놨어요. 우리 쓰는 교재에서는 도폭선, 도화선, 그 다음에 뇌감만 다루고 있어요.
연구원까지 다룰 수가 없어갖고. 자, 여기까지가 우리 이번 시간 수업인데, 오늘 수업이 지금 50분이 넘어가는데, 오늘 수업할 때 걸 좀 정리하면은, 화약류에 대한 우리가, 죄송합니다. 화약류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에 앞에서 배웠던 거 조금 복습했죠. 그래서 연소에 대한 거, 폭경에 대한 거, 폭연에 대한 거,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나누는 분류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눌 때에 조성, 성능, 용도, 법규에 따라서 나눌 수 있고, 여러분들이 중요시 봐야 되는 거는 조성과 법규를 두 가지 특히 자세히 보셔야 되고, 법규는 당연히 시험 문제, 화약류 관리기사나 제조기사에 따라서 봐야 되는 거고, 우리 수업 시간에서는 과학적으로 좀 공학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조성에 의한 성에 대한 걸로 분류해서 본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끝낼 거고요. 다음 수업 시간에는 혼합 화약류에 대해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